조선 건국 이후 사회는 철저한 신분제와 그 신분제를 공고히 하는 한자를 통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농사를 짓고 세금을 내는 국가의 근간이었지만 정작 자신들의 삶을 규정하는 법과 제도를 이해할 수단이 없었습니다. 당시 법률서인 대명률이나 삼강행실도 같은 윤리서 모두 한자로 기록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1400년대 초반 농사꾼 김모 씨가 이웃과의 토지 분쟁에서 억울하게 땅을 빼앗기고도 고소장 하나 제대로 쓰지 못해 관아에서 매질만 당하고 쫓겨난 일화는 당시 백성들이 처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글을 모르는 백성들은 양반들이 읽어주는 대로 믿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부당하게 세금을 더 내거나 심지어 살인 누명을 쓰고 목숨을 잃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사대부들에게 한자는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지식과 권력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간 한자를 익혀야 통과할 수 있는 과거 시험을 통해 관직을 독점했고 이를 바탕으로 막대한 토지와 노비를 소유하며 경제적 이익을 취했습니다. 사대부들은 백성들이 글을 깨치면 사회 질서가 무너질 것이라며 백성을 가르치는 것을 완강히 반대했습니다. 지식을 독점함으로 백성들을 쉽게 통제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철저한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처한 참담한 현실을 목격하며 깊은 고민에 빠졌고 백성들이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우리만의 문자가 필요하다는 절박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백성들의 억울함을 달래고 그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위대한 프로젝트가 은밀하게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 비밀 프로젝트는 과연 어떻게 사대부들의 눈을 피해 진행될 수 있었을까요? 1440년대 초반 조선의 통치권자인 세종은 사대부 세력의 거센 반발을 예견하고 문창제 프로젝트를 국가의 공식 과제로 붙여서 진행하지 않는 파격적인 선택을 내렸습니다. 집현전의 대신들과 조정의 신하들에게조차 연구의 목적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왕실 내부의 비밀 작전 형태로 문자의 기틀을 다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세종은 집현전 학사 전원을 동원하는 대신 자신의 뜻을 가장 잘 이해하고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인물들을 엄선해 연구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이 비밀 연구의 핵심 조력자로 발탁된 인물들은 왕실의 혈육인 정의공주와 수양대군, 그리고 안평대군 등 세종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세종은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변음과 토성을 바로잡는 실무적인 의문 연구 작업을 자녀들에게 분담시켰으며 특히 정의공주는 불경의 변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해 세종으로부터 큰 포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연구는 궁궐 깊숙한 곳에서 밤낮 없이 이루어졌으며 조선 고유의 소리를 기호화하기 위해 중국의 의문서인 홍무정운을 비롯해 인도 서역의 고대 문자 체계까지 두루 분석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당대 양반 사대부들은 성리학적 질서를 위협하는 새로운 문자 출현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었기에 세종은 연구 자료를 집현전 내의 사사로운 공부 모임이나 왕실 도서 정리 작업으로 위장해 신하들의 의심을 피했습니다. 신하들이 사창 설치나 전분육등법 같은 공법 제정 문제를 두고 조정에서 치열한 설전을 벌이는 동안에도 세종은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는 상황을 무릅쓰고 한글의 자음과 모음 체계를 구성하는 정밀한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자음 17자와 모음 11자로 구성된 총 28자의 독창적인 문자 구조는 소리가 나는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따 만드는 전무후무한 과학적 원리로 완성돼 가고 있었습니다. 사대부들의 감시망을 완전히 따돌린 채 진행된 이 왕의샤오 세무시인단 뒤로나자 조선 조정은 웬전히 떠느냐 오해와니 여고에 자선 조정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집현전 부제학 최만리를 비롯한 유학자들은 1444년 2월 20일 훈민정음 창제를 반대하는 상소를 집단으로 올리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중국의 문자이자 성리학의 기반인 한자 대신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은 오랑캐의 길로 들어서는 일이라 주장했습니다. 상소문에는 대대로 중국을 섬기며 성리학을 숭상해온 조선이 고유한 글자를 만드는 것은 외교적으로 큰 실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문학습을 소홀히 하게 돼 문명이 퇴보하고 사대부의 학문적 기반이 무너질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집단적인 사직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유학자들의 반대는 단순한 이견 제시를 넘어 신권과 왕권의 충돌이라는 정치적 사안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런데 세종은 이러한 대신들의 집단 반발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단호한 태도로 대처했습니다. 세종은 최만리를 비롯한 상소자들을 직접 불러 모아 신하들이 문자의 본질과 백성의 삶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의문학적 원리와 백성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이유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상소문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세종은 자신들의 기득권과 성리학적 명분만을 고집하는 신하들에게 국가의 주인인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왕도의 근본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정창손을 비롯해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고 조정의 국정을 방해한 신하들을 직위 해제하거나 옥에 가두는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세종의 치밀하고 단호한 정면 돌파로 인해 조정 내의 조직적인 반대 움직임은 급격히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종은 정치적 압박 속에서도 한글 창제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더욱 철저한 학술적 보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새로운 문자를 완성하기 위해 세종은 사람의 입안에서 소리가 만들어지는 생리학적 원리를 철저하게 분석했습니다. 목구멍 소리, 혀소리, 입소리, 입술소리, 그리고 잇몸소리 등 소리가 나는 발음기관의 모양을 과학적으로 본떠 기본자 5자를 만들었으며 여기에 획을 더하거나 합치는 가획과 합성의 원리를 적용해 자음 17자와 모음 11자를 더한 총 28자의 문자 체계가 최종적으로 완성됐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28자만으로 완벽하게 적어낼 수 있는 이 독창적인 구조는 세계 문자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탁월한 과학적 성취였습니다. 음양오행의 원리와 천지인의 철학적 사상이 그 자리에 고스란히 녹아 있었으며 그 어떤 언어의 소리도 자유롭게 표기할 수 있는 놀라운 확장성을 갖추게 됐습니다. 조정의 거센 반대와 수많은 난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추진된 이 위대한 문자 체계는 이제 백성들의 손에 쥐어질 역사적 준비를 마쳤습니다. 훈민정음이 반포된 이후에도 조선사회 지배층의 오만함과 기득권 집착은 식지 않았습니다. 성리학적 명분을 앞세운 양반 사대부들은 세종이 완성한 28자의 위대한 문자 체계를 정통 문자로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 글자를 성스러운 한자에 미치지 못하는 사사로운 문자라는 뜻에서 언문이라 낮추어 불렀으며 여성이나 쓰는 하찮은 글자라는 의미를 담아 암클이라고 폄하하는 등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관리 등용을 위한 과거 시험이나 국가의 공식 문서 수창에는 여전히 한문만을 고집했고 한글을 사용하는 것을 학문의 미천함이나 교양의 부족으로 치부하는 문화적 배척을 이어갔습니다. 15세기 후반에 이르러 궁중의 내간체 편지나 일부 지방 관아의 교서 전달 등 제한적인 영역에서 한글이 쓰였으나 조정의 공식 무대에서 한글은 철저히 소외된 문자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배층의 이러한 차갑고 고압적인 폄하에도 불구하고 한글은 백성들의 일상 삶 속으로 매우 빠르고 깊숙하게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문맹에서 벗어난 부녀자와 상인, 그리고 피지배층 대중은 자신들의 언어를 있는 그대로 표기할 수 있는 이 쉽고 혁신적인 문자에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16세기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한 한글 소설은 이러한 대중적 확산에 결정적인 촉매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허균이 지은 홍길동전을 시작으로 사시 남정기나 숙향전 같은 수많은 국문 소설들이 저작거리의 책방인 책사에서 거래되고 전기수에 의해 길거리에서 읽혀지면서 전국적인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수백 명의 백성들이 저작거리에 모여들어 한글 소설의 이야기에 눈물을 흘리고 환호했으며 책을 빌려 읽는 수서시장이 형성될 정도로 대중문화의 중심에 한글이 자리잡게 됐습니다. 대중은 소설뿐 아니라 개인적인 편지와 일기, 그리고 농사기술이나 의학 지식을 담은 실용서까지 한글로 기록하며 생활의 무기로 삼았습니다. 한자를 독점했던 양반 사대부들이 권력의 상하탑 안에서 기득권을 지키려 안간힘을 쓰는 동안 세종이 창제한 28자의 한글은 조선의 바닥에서부터 민중의 삶과 영혼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민족 문자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민중의 삶 깊숙이 뿌리 내리니 문자는 머지않아 왕권과 지배층의 통제마저 흔드는 거대한 역사적 파도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15세기 후반 민중의 일상 속에 자리잡기 시작했던 한글은 연산군 10년인 1504년에 이르러 예상치 못한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당시 연산군의 폭정과 폐륜적인 행태가 극에 달하자 궁궐, 안팎에서는 왕의 실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드높아졌고 결정적으로 1504년 7월 왕을 비판하고 능멸하는 내용이 담긴 한글 투서가 한양 도성 한복판에서 발견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한글 익명서는 연산군의 연산군일기에 기록될 정도로 조정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으며 유교적 절대 권력을 지닌 왕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연산군은 즉 시의금부와 한성부에 엄명을 내려 한글 투서를 작성한 범인을 잡기 위해 수백 명의 백성과 관원들을 추국하고 고문하는 광기 어린 수사를 전개했습니다. 연산군은 단지 범인을 잡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문제의 뿌리라 여긴 한글이라는 문자 자체를 이 땅에서 영구히 없애버리겠다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기에 이릅니다. 1504년 7월 20일 연산군은 전교를 내려 의금부와 각 관청에 보관된 한글 관련 서적과 문서들을 모두 거두어들여 궐안에서 불태우도록 명령했으며 사대부는 물론 여염집 백성에 이르기까지 한글을 가르치거나 배우는 행위 전체를 엄금했습니다. 한글로 쓰인 서적을 소지하거나 한글을 사용하는 자는 관형에 처하고 고발하지 않는 자도 엄벌에 처하겠다는 서슬 펄언 금령을 선포하며 조선 전역의 한글 문서 수천 권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궁중의 내각이나 지방 관아에서 간혹 사용되던 한글 교서와 관찰마저 전면 중단되었고 백성들은 목숨을 건지기 위해 숨죽이며 한글로 된 글씨나 책을 스스로 땅에 묻거나 태워버려야 했습니다.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창제했던 위대한 문자가 왕권의 광기와 폭정 아래 가장 참혹하게 탄압받으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피로 물든 탄압과 참혹한 순환 속에서도 민중의 가슴속 깊이 새겨진 문자의 씨앗은 결코 쉽게 꺼지지 않는 불씨가 돼 다음 시대를 향해 숨죽인 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연산군의 참혹한 탄압 속에서도 숨죽여 보존되어 온 한글은 16세기 말과 17세기 초 조선을 흔든 거대한 상흔 속에서 나라의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소통, 수단으로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1592년 선조 25년에 발생한 임진왜란 당시 백성들의 협조와 민심 수습이 절실했던 선조는 궁여지책으로 한문이 아닌 한글로 된 왕실교서를 전국 각지에 급히 내려보내는 유례없는 결정을 내립니다. 선조가 직접 내린 한글 교서인 한글 선교 교서에는 적의 편에 선 조선의 백성이라도 한양을 탈환하는 데 협력하거나 적의 목을 베어오면 신분을 막론하고 공을 인정해 포상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대 한문을 읽지 못하던 수많은 민초와 노비들은 왕의 한글 교서를 통해 뜻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병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등 국난 극복의 전면에 나섰습니다. 1597년 정유재란 당시에도 삼도 수군 통제사 이순신 장군은 군사적 명령과 민간과의 연락에 한글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며 군사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왜군의 동향을 파악하는 데 한글 관찰을 주요 매개체로 사용했습니다. 전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생사도 모른 채 헤어진 가족과 친지들 역시 한글 편지를 통해 안부를 전하고 생존을 확인했습니다. 1592년 의병장 곽재호 장군의 문중이나 의병으로 참전한 선비들이 가족에게 보낸 한글 편지들은 전쟁이라는 비극 속에서도 민중의 삶을 연결하는 유일한 끈이 됐습니다. 이러한 한글의 소통력은 1636년 인조 14년에 일어난 병자호란 때에도 이어져 청나라의 침략으로 남한산성에 고립된 상황에서도 조정과 외부를 연결하고 민심을 모으는데 한글 문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두 차례의 참혹한 대란을 거치면서 한글은 단순한 백성들의 문자를 넘어 국가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민족의 유대감을 유지하는 대체 불가능한 핵심 매개체로 평가받기 시작했습니다. 외란과 호란이라는 혹독한 시련을 거치며 민중의 삶과 국정 운영 전반에 깊숙이 뿌리내린 한글은 조선 후기 사회 전체의 문화적 지도까지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됩니다. 19세기 말 갑오개혁을 거쳐 국문으로서의 지위를 공식 확보했던 한글은 20세기 초 일제의 강점이라는 역사상 가장 참혹한 생존의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일제는 조선의 민족 정신을 완전히 뿌리 뽑고 황국 시민화 정책을 완수하기 위해 우리말과 글을 말살하는 지독한 정책을 단계적으로 강행했습니다. 1930년대 후반에 이르러 일제는 학교 교육에서 조선어 과목을 전면 폐지하고 일상생활에서의 한글 사용까지 엄격히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1939년부터 실시된 창씨개명을 통해 조선인의 이름마저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강요했으며 이에 응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관공서 취업 금지와 학교 입학 불허는 물론 식량 배급 제외라는 가혹한 불이익을 가했습니다. 한글로 출간되던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같은 민족 언론사들이 1940년 강제로 폐간당하면서 한글의 공식적인 입지는 사실상 완전히 소멸할 위험에 놓였습니다. 이러한 암흑기 속에서 우리말과 글을 지켜내기 위해 목숨을 걸고 투쟁한 이들이 바로 주시경의 제자들과 조선어학회 학자들이었습니다. 1921년 창립된 조선어학회는 일제의 무자비한 검속과 탄압 속에서도 민족의 언어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하고 표준어를 사정하는 등 체계적인 어학 연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들이 추진한 가장 위대한 과업은 전국 방언과 우리말 어휘를 모두 수집해 최초의 국어 대사전을 편찬하는 말모의 사업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전국 각지의 교사들과 민중의 제보를 받아 수십만 개의 어휘 카드와 원고를 모았으며 이는 단순한 학술 작업을 넘어 일제의 언어 말살에 맞서는 목숨을 걸어낸 문화적 독립운동이었습니다. 마침내 1942년 10월 일제는 이들의 비밀 작업을 포착하고 조선어학회를 사상단체로 몰아 대대적인 검속을 단행하는 조선어학회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이극로, 최연배, 이희승 등 주요 학자 33명이 무더기로 체포돼 끔찍한 고문과 취조를 받았으며 윤희순과 이윤재 등 2명의 학자는 함흥형무소 감옥 안에서 참혹하게 순국하고 말았습니다. 수년 동안 피와 땀으로 작성됐던 말모의 원고 상당수가 일제 경찰에 압수돼 행방불명되었고 조선어학회는 해산당하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일제의 잔혹한 포갑과 학자들의 희생으로 한글의 맥이 완전히 끊어질 뻔했던 이 참혹한 시련은 광복이라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하며 극적인 반전을 이루게 됩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찾아온 당시 남한 지역의 12세 이상 인구 11025 만여 명 중 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문맹자는 약 798만 명으로 전체의 78에 달했습니다. 일제의 지독한 민족말살 정책으로 인해 조선어 교육이 전면 금지됐던 여파는 국가재건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동했습니다. 새로 출범한 정부와 교육당국은 국민의 문맹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지정하고 대대적인 한글 보급운동을 전개했습니다.
1948년 재헌 총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대규모 한글 교육을 통해 글을 읽을 수 있게 된 국민이 급격히 늘어났으며 정부 수립 직후 문맹률은 40일 수준으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1950년 발생한 한국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배움에 대한 열망은 식지 않았습니다. 전쟁 직후인 1954년부터 정부는 문맹퇴치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전국 관공서와 공공기관을 동원해 문맹교육반을 조직했습니다. 매년 농한기마다 수백만 명의 성인이 야학에 모여 한글을 배웠고 각 군부대 역시 신병 교육 과정에 한글 교육을 의무화해 군 복무 기간 문맹을 완벽하게 해소하는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한글 전용 법률 제정과 맞물려 신문과 교과서에서 한자를 줄이고 순수 한글 표기를 확대한 정책은 민중의 문명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과학적이고 습득이 용이한 한글 본연의 구조적 우수성과 범국가적 교육열이 결합한 결과 1958년에는 문맹률이 4대로 급감하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어두운 잔재를 완전하게 털어낸 대한민국의 문맹률은 점차 0에 근접하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문맹퇴치 성공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배우기 쉽고 쓰기 편한 한글의 보급은 전 국민의 높은 교육 수준을 확보하는 토대가 됐으며 이는 훗날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눈부신 경제성장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강력한 엔진으로 작용했습니다. 비참한 순환을 이겨낸 민족의 글자는 온 국민의 지식 수준을 상향 평준화하며 대한민국의 눈부신 도약을 이끄는 결정적인 바탕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달성한 경이로운 교육적 성취와 문맹퇴치의 기적은 21세기 디지털 혁명 시대를 맞아 한글의 가치를 더욱 찬란하게 빛내주는 강력한 기반이 됐습니다.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가 대중화된 정보화 사회에서 한글은 세계 어떤 문자보다 탁월한 오토마타 구조와 과학성을 발휘하며 디지털 최적화 문자로서의 위상을 유감없이 증명했습니다. 영문자 알파벳이나 중국의 한자 일본어의 가나 문자가 키보드 입력 시 여러 단계를 거치거나 조합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것과 달리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좌우상하로 완벽하게 대칭을 이루는 자음 17자와 모음 11자의 조합 원리를 통해 타자 속도와 정확도에서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효율성을 보여주었습니다. 1990년대 이후 정보통신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맞물려 한글의 초성, 중성, 종성 조합 방식은 스마트폰 천지인 자판과 구글 단모음 자판 등 디지털 자판 기술의 혁신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결정적인 원동력이 됐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매체에서의 우수성은 2000년대 이후 전 세계를 강타한 한국 문화 열풍과 결합해 한글이 세계로 거침없이 뻗어나가는 커다란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세종학당재단이 운영하는 전 세계 세종학당의 수는 2007년 3개국 13개소에 불과했으나 2024년 기준 85개국 256개소로 대폭 확대되었고 수강생 수 역시 매년 수십만 명을 넘어서며 폭발적인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찌아찌아족과 같은 고유 언어는 있으나 문자가 없던 소수 민족들이 한글을 공식 문자로 채택해 자신들의 언어를 기록하는 사례가 이어졌으며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인 유네스코는 1989년 세종대왕상인 유네스코 세종대왕 문해상을 제정해 매년 세계 문맹 퇴치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하고 있습니다. 블랙핑크로 대표되는 K-팝 음악과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콘텐츠의 세계적인 흥행은 글로벌 대중이 한글을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세련되고 독창적인 문화적 자산으로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언어학자 자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를 비롯한 세계 유수의 학자들은 훈민정음을 인류가 만든 가장 위대하고 과학적인 문자체계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누명을 벗겨주고 소통을 열어주기 위해 세종대왕이 깊은 궁궐에서 비밀리에 창제했던 28자의 문자는 이제 시련과 탄압의 역사를 완벽히 극복하고 온 지구촌이 함께 배우고 찬사하는 세계 으뜸의 유산으로 도약했습니다.